어린아이는 성장과 더불어 언어를 습득하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상징체계로서의 언어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된다. 이때부터 자식이 분리된 존재이고 성별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상징계로 진입한다. 즉 사회제도나 규범 등 세계 속의 온갖 상징적 기호작용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상징계로 진입했다고 해서 거울 단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욕망의 대상, 소타자, 사적 차원과 자신을 대면시키는 가령 어린 시절에 먹었던 음식을 통해 유년기로 되돌아가는 듯한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상계에서 아이는 아버지로 상징되는 세계로 진입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일으키려는 상상계의 시도가 아버지의 법에 의해 금기시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거세 불안을 극복하면서 아이는 어머니를 욕망하던 전 단계에서 벗어나 아버지를 욕망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이때의 아버지에 대한 욕망은 남근, 즉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완전한 권력을 보증하는 상징계의 기호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는 어머니가 아들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군을 소유한 아버지를 욕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삼자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처럼 상징계는 신념, 가치, 세계관 등과 같은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법률, 교육, 종교 등과 같은 통치체제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통치체제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대타자는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는 어떤 것, 상징계, 언어, 이데올로기, 그리고 기타 권위적 존재나 공인된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심리주의 정신분석 비평의 의외와 한계. 문학작품이 인간의 내면 심리를 반영하는 언어적 구조물이란 점에서 심리주의와 정신분석 비평은 상당히 의미 있는 비평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가의 창작 심리 연구에 있어서 정신병리학적 경향에 치우쳐 작가를 신경증 환자로 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작가의 심리는 병리학적 이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신경증이 보이는 파괴적 성향과는 달리 창조적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심리주의 정신분석 비평은 문학의 형식과 기교면을 무시하고 심리적인 내용만을 따지는 잘못이 뚜렷하다. 즉 문학의 미적 요소보다는 심리적 요인을 중시하여 문학작품 해석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되는 모순적 접근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문학의 무의식적 측면을 유일한 가치로 간주하는 태도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다. 이러한 무의식이 실제 작품과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작가 심리와 작품 속 인물의 심리를 서사 구성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작품 심리와 작가 심리를 혼동하여 이를 무조건 일치시키려는 데서 의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정신분석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의 문학적 적용이 자칫 헌학적 비평으로 흘러 독자들이 문학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오히려 장애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문학 비평의 실제 주제론, 시와 정치 사이에서 윤리를 생각하다. 시의 시대, 아니 시론의 시대. 2000년대 이후 문학의 위기라는 말을 전혀 실감할 수 없을 만큼 시는 넘쳐났다. 마치 생산, 포장, 유통, 소비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시의 작동 원리로 정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는 자동화의 산물이 된 듯하다. 마치 생산, 포장, 유통, 소비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시의 작동 원리로 정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는 자동화의 산물이 된 듯하다. 자본주의와 싸우는 것이 시의 오래된 명제였다면 이는 굳이 자본주의와 대결을 고집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은 아닐까? 오히려 시의 소규모 자본화가 오늘날 시의 존재를 정당화해주는 미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말하는 자본은 단순히 물질적 재화의 축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과 소비의 경계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공동체적 경제 구조가 무너진 자리에서 형성되는, 그래서 생산, 소비라는 실제적 차원보다 포장, 유통이라는 일종의 기호적 단계에서
시의 의미가 세분화되고 추상화되는 철저한 개인주의의 총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인성의 확대는 전래의 공동체적 시적 원리나 본질을 넘어서는 일탈과 전복을 미학적 핵심으로 삼으면서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시의 존재론적 의미와 위상은 급격한 변화와 혼돈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시의 본질로 명명되었던 서정의 지위가 심각하게 흔들리면서 소위 다른 서정과 같은 새로운 명명이 끊이질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의 변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시가 넘쳐났다고는 하지만 과연 시의 시대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넘쳐난 시 중심의 정작 시는 없고 무수한 시론만이 명명과 구분의 전횡을 행사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정직하게 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문학 지형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시의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전래의 시론과는 다른 새로운 시론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시의 변화라는 현상을 읽어내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시의 변화라는 새로운 지형을 우선적으로 선점하려는 자기적인 결과였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만일 전자의 경우였다면 그것은 시론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였다면 그것은 시의 혁신을 이론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시론의 위계를 강화하려는 권력적 욕망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필자는 이 가운데 전자보다 후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시를 위해 시론이 필요했다기보다는 시론을 앞세워 시를 동원하기에 급급했다는. 그래서 시는 계속해서 넘쳐났지만 정확히 말해 특정 시론에 맞춘 엇비슷한 시가 재생산되었다고 판단하지만 시가 주목받기보다는 언제나 시론이 중심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2000년대 이후는 정확히 말해 시의 시대였던 것이 아니라 시론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00년대 이후 쟁점화한 새로운 시론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모두 담론의 변화 과정이 그러하도 전대의 중심 담론을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담론의 장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후 시론의 가행은 전래의 서정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혹은 부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소위 다른 서정을 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였고 나아가 주체 중심의 시학에 내재된 독단과 독선을 무너뜨리는 민주적 소통 방식에 대한 요구였다. 즉 지독한 중심의 오류에 갇힌 규범화된 시론을 틀을 벗어나 시가 발화되는 다양한 지점을 한 목소리가 아닌 여러 목소리로 포장해내고자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좋을 수는 없고 또한 의도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다. 중심에 대한 부정은 중심이 누리는 보편성의 독점화를 문제 삼는 것이어야지 보편성 자체의 근본적 부정이나 시체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즉 구심력과 원심력의 긴장 속에서 유지되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랑그가 변해야 하는 것, 빠롤 사이의 긴장 속에서 새로움을 시도해야 하는데 최근 우리 시론의 방향은 변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조차 무너뜨리고 많은 극단에 빠지고 말았다. 그 결과 민주적 소통의 가능성을 찾아가려던 시론의 변화 과정이 오히려 단절과 불통의 개인성을 강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자기 모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모든 언어적 발화는 최소한의 보편성, 랑그를 토대로 이루어질 때 소통 가능한 의미를 생산할 수 있다. 게다가 그 보편성의 영역을 최대한 확대했을 때 현실의 모순을 가로지르는 공동체적 담론의 장을 생성하게 된다. 시가 정치적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편성의 확대를 어떻게 미학적으로 사유하고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시론의 중심에 시와 정치가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시의 보편성 상실에 대한 문제있을까 전혀 무관하지 않다. 시인의 참여와 시의 참여 사이의 괴리에 대한 시인들의 진지한 고뇌는 시의 보편성 결여에 대한 자기성찰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시와 정치에 관한 담론의 증폭은 우리 모두가 시가 너무도 정치적이지 못한 데서 오는 역설적 진단의 결과이다. 시인은 끊임없이 정치적이고자 하는데 시는 여전히 정치적이지 못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므로 자신들의 시를 전의의 저향성으로 읽어내야만 한다는, 즉 직접적으로 정치적이지 않은 시도 정치적일 수 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굳이 정치와 정치적인 것을 구별함으로써 정치의 현장성을 담아내지 못한 시를 정치적인 가능성으로 읽어내고자 하는 강박을 내면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와 정치를 말하면서도 정작 정치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정치적인 것의 의미를 말하는 시론의 이론적 재구성만이 전면화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최근 뜨겁게 달구어졌던 시와 정치, 담론의 중심에 왜 김수영만이 끊임없이 호출되고 김남재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해방과 전쟁 그리고 반공 정부로 이어져 온 굴곡의 역사를 미학적으로 사유한 김수영의 시 정신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
분당화 유신 시대의 중심에서 민족과 민중의 삶에 역행하는 모순된 정치 현실을 향해 시는 칼과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던 김난주의 시 정신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이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수영이 온몸의 시학으로 시와 정치의 관계를 사유하는 해석학적 지평을 보여주었다며 김난주는 온몸 그 자체로 시와 정치의 현장에서 투쟁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실천을 몸소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와 정치를 둘러싼 논의에서 김난주가 아닌 김수영만이 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와 정치 담론이 시의 정치성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의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시론의 정치성을 이뤄나간 관념적 구성물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우리 평단에서 비평가가 아닌 시인의 시론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와 정치 사이의 괴리에서 촉발된 것이긴 하지만 시인과 시의 분리가 가져온 정치적 비판을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내고자 하는 시인들의 알리바이가 시론으로 전면화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시와 정치 사이에서 윤리가 발화되는 지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기 성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보다 시론이 앞서는 시대. 그것은 생산, 소비 단계에서 검증되어야 할 시의 윤리가 포장, 유통의 단계를 거치면서 지적 자본에 물들어버리는 변질의 과정을 스스로 용인하고 합리화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뭐라 하든지 간에 시의 시대보다 시론의 시대가 아름답지 않은 것만큼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 싶다. 시인과 시 혹은 시인과 화자. 전통적으로 한국 문학은 역사나 철학과 구분되지 않는 통합적 지형 속에서 의미화되었다. 특히 시는 시인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갈 것인가의 역사적 문제의식과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바라볼 것인가의 철학적 명제 안에서 사유하고 실천되는 가장 본질적인 장르였다. 물론 이때 역사적 사유와 철학적 인식 역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역사와 철학의 경계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시를 제도지기로 보았던 효용론적 문학관에는 문사철의 통합적 사유로 보았던 효용 사유와 실천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러한 문학관의 실현은 시인과 시의 온전한 합의를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 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곧 시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시인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는 곧 시는 어떤 세상을 지향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것이다. 결국 시는 시인의 삶과 인식을 밖으로 표출하는 결과물이 된다는 점에서 시가 좋지 못한 것은 시인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고 시인이 올바르지 못하면 절대 좋은 시가 창작될 수 없다고 한다.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다소 경직된 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인과 시의 완전한 일치를 통해 시가 역사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가장 윤리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의 미학은 시인과 시의 일치가 상상적 구성물로서의 문학의 기본적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설령 시인과 시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의 화자가 시인의 가면을 쓰고 등장했기 때문이지 화자 그 자신이 꼭 시인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로부터 시는 가면을 쓴 화자에 주목함으로써 시인과 시의 분리를 정당하였다. 물론 화자에 대한 시인은 인식은 자기 고백적 어조로 일관한 시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는 다양한 목소리 가능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주목한다. 즉 시의 동일성이 자전적 동일성이 아닌 상상적 동일성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시 또한 허구적임을 명확히 했던 것이다. 이러한 퍼소나의 강조는 시가 현실을 얼마나 잘 담아내느냐 하는 내용보다는 시가 현실을 어떻게 잘 구성했느냐와 같은 형식에 초점을 두기 마련이다. 시인과 화자의 엄격한 분리 속에서 화자의 발화 형식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 시의 미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물개성론의 미학이 시와 정치 사이에서 분리주의를 정당화하는 논거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시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과 시에 나타난 정치성은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인은 직접적으로 정치적일 수 있다 하더라도 시는 정치적 세속화에 빠져서는 안 되고 이를 넘쳐서는 미학적 갱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시인, 정치적, 시 미학적인 것의 구별짓기는 이미 정치적인 것과 미학적인 것의 경계를 당연시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으로서의 정치성과 시의 정치성이 간극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시인 혹은 시의 태도는 자기 모순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아마 이러한 모순은 시인과 시 혹은 시인과 화자의 일치에서 가장 선명하게 구현될 수 있는 시의 윤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문학과 정치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매번 불순하거나 불온한 것으로 매도당한다. 순수한 문학을 세속화하려는 잘못된 경향으로 읽힌다. 뭔가 신비스럽고 오묘하고 깊은 것을 단순화하고 도구화하려는 경망스러운 시도쯤으로 평가절하된다. 그래서인지 문학인들은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의
곁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마치 자신의 문학에 훼손이라도 될 양 화들짝 놀라 물러난다. 그것이 한국의 문화이고 정치였다. 그러다 보니 잊을만하면 개면쩍어 하면서 슬며시 나오는 것이 문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해묵은 질문이다. 자꾸 문학과 정치를 떼어놓으려는 어느 순수한 의도들은 기실은 무지하거나 나쁘거나 지배 집단과 문화에 대해 철저히 당파적일 뿐이다. 문학과 정치를 자꾸 대상화시켜 논의하려는 시도를 역시 반사회적, 반민중적, 반역사적일 수 있다. 문학과 정치는 떨어져 있지 않은 한 한 몸이다. 세계의 모든 문학은 정치적이다. 문학의 상상력이란 새로운 세계와 인간관계에 대한 저마다의 강령이다. 송경동, 저마다의 강령인 시와 시. 2012년 겨울호 50쪽, 54쪽. 송경동은 시인과 시의 분리가 문학과 정치를 떼어놓으려는 어떤 순수한 의도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세속화, 단순화, 도구화라는 말에는 시가 곧 정치가 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냉소가 짙게 깔려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문학과 정치를 자꾸 대상화시켜 논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철저히 당파적이고 반사회적, 반민중적, 반역사적이라고 말한다. 잘 알다시피 송경동은 시와 정치의 계류를 고민하는 여느 시인들과는 달리 그것이 왜 고민이 되어야 하는지를 비웃는 듯 시와 정치 혹은 삶과 정치의 일치를 명백하게 보여준 시인이다. 그는 참여시를 지향한다거나 그것에 자족하기보다는 시인의 참여 자체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그에게 있어서 참여시와 참여는 굳이 구별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문학의 상상력이란 새로운 세계와 인간관계에 대한 저마다의 강령이다라고 말하는 그의 시론과 길거리 구두방 손님 없는 틈에 무뎌진 손톱을 자르는 쪽가위로 자르고 있다. 사내의 뭉툭한 손을 훔쳐본다. 그의 손톱 밑에 검은 시가 있다. 가두의 시 사소한 무릎의 답함 창비 2009 라는 그의 시는 이미 떨어져 있지 않은 한 몸이기 때문이다. 경기대에서 조국은 하나다. 육성시 낭송을 듣고도 울지 않고 광주 롤게이트 빛골 시민들보다 먼저와 그를 기다리고 섰던 백골단 장벽 보면서도 울지 않고 불 꺼진 치조실 마냥 어둡던 망월동 그의 하관을 보면서도 이악 물었는데 그를 묻고 돌아온 서울 심야버스 타고 마포대교를 건너다 다리 난간에 덜덜거리는 허리 받치고 해머드릴로 아스팔트 까며 야간이라는 늙은 노동자를 본 순간 이악 물며 울고 말았다. 그가 간 것보다 더 사랑했던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이 서러웠다. 김난주를 묻던 날 전문 사소한 물음들의 답답 시인 김난주를 시로 불러내는 송경동의 시에서 시인과 화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1년에서 김난주의 육성과 투쟁과 죽음을 마주하면서 이 악물고 울지 않은 화자와 2년에서 그를 묻고 돌아온 서울에서 늙은 노동자를 본 순간 이 악물며 울고 맡았던 화자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그가 간 것을 슬퍼하는 화자에서 그간 간 것보다 그를 사랑했던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이 서러웠다. 화자로의 변화는 시적 인식의 확대와 심화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시인과 화자의 구별은 전혀 의미가 없지만 편의상 구분이 가능하다면 전자의 화자가 시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면 후자의 화자는 시인이 우리 사회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화자의 모습을 내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김난주의 죽음이 아니라 김난주가 생전에 그토록 바라던 세상에 있으므로 시인은 그의 하관을 보면서도 이악 물었는데 에서처럼 김남주의 시와 시론의 애도를 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리 난간에 덜덜거리는 허리 받치고 해머드릴로 아스팔트 까며 야간일 하는 늙은 노동자들을 본 순간 이 악물며 울고 말았다와 같이 그가 사랑했던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에 서로하는 자신을 정직하게 응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래 산 나무에 대한 은유로 가득 찬 시들을 보면 벌목해 버리고 싶은 충동, 오래 산 나무에 대한 은유를 베어버리라 사소한 물음들의 답함을 느끼면서 우리의 참담함, 오늘을 우리의 꽉 막힌 내일을 얼어붙은 이 시대를 열어라 이 냉동고를 열어라 사소한 물음들의 답함 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미학적 성취의 결여와 정치의 세속화를 말할지도 모른다. 분명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는 오히려 미학적 성취를 걷어내고 정치의 세속화를 지향하는 시적 역행을 의도적으로 감행한다. 그 결과 그의 시는 정치적인 것을 사유하고 실천한다고 말하는 그 어떤 시인의 미학적 형상화보다 윤리적인 성취를 보여주었다. 그의 시를 읽으면 2000년대 이후 무수히 쏟아졌던 시와 정치, 담론이 얼마나 허위적이었는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김남주가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시는 최소한의 윤리조차도 외면하는 모순된 정치를 향해 던지는 칼과 무기이다. 그의 겨울 구로 노동자 문학회
총회 때 그들이 마지막 조합비라면 2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놓았다. 파쇼에 맞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나는 글을 써 돈을 받는 것이 무슨 죄라도 짓는 것처럼 부끄러웠다. 첫 고려 사소한 물음들의 답함이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시가 윤리를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의식인 것이다. 시와 정치 그리고 시와 윤리. 최근 증폭된 시와 정치 담론은 어딘가 모르게 과잉되어 있다.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 문학 동네 등 소위 메이저 문예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시와 정치에 관한 논의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통독해보니 좀 엉뚱하게도 시와 정치의 진정성에 대한 고민에 앞서 지금 우리 비평의 현재적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선적으로 남았다. 랑시에르를 비롯한 10여 명의 이론가들의 둘러싸인 무수한 동호 반복과 앞선 비평에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주류가 된 재탕 삼탕식의 비평들을 마주하면서 도대체 비평이 언제부터 독후감이 되고 리포터가 되고 만 것인지 암담할 따름이었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주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정확히 말한다면 오로지 각주와 색인의 의지에 자신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을 뿐 정작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비평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을 추출해냄으로써 저자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따라가는 독후감이나 리포터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개된 시와 정치 담론은 정치의 외피를 쓰고는 있지만 사실상 정치와 무관한 관념적 수사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시와 정치를 논하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정치 현실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끊임없이 서구 이론가들의 생각에만 기대어 답을 찾으려고 하는지 또 솔직히 납득할 수가 없다. 결국 시와 정치 담론은 정치를 바라보는 시 혹은 시인의 고뇌가 본질이 아니라 정치를 담아내는 시의 형식에 대한 고민을 서구 사상가들의 생각에 의지해 이론적으로 정립하려는 실론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동안 비평의 장에서 공론화된 시와 정치에 대한 논의를 두고 시인과 정치성, 역시 비평가들이 뭔가의 쟁점을 먼저 선점하고자 하는 얄팍한 대거리나 논쟁점으로 여겼다. 임성용, 시의 정치성 구분되는 것과 구분되지 않는 것, 시와 시라고 비판한 시인의 냉소에 대해 과연 비평가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최근 고민 중에 하나는 집회나 문화제에 가서 가끔 시 낭송을 하는데 낭송용 시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낭송용 시가 따로 있느냐고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스워도 고민이 된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로 위급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노래나 춤은 바로 그 시간에 사람들과 교감을 해낸다. 허나 시는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내용이 전달되면서 교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통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거의 선동적으로 직설적이고 즉자적인 내용을 쓰고 외쳐야만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정지된 시를 낭송하는 것은 뜨악한 일이다. 시어들이 급박한 현장에서는 둥둥 떠다니게 된다. 그러니 시 낭송은 집회에서 들러리로 전락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낭송용 시를 그대로 발표하기도 어렵다. 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쓰기의 형식 실험은 고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만큼이나 어렵지만 꼭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내겐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아직까지 형식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쓸 것인가에 여전히 집중해 있다. 그것이 어떻게 어디서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오감을 열어서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는 끊임없는 노력만이 시를 살리는 길이지 않을까 싶다. 김사희 거대한 일상 시와 시. 인용문은 아주 이주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거나 방문을 하고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논문을 쓸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을 시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시는요, 감각적인 것의 분배 라는 생각에서 촉발되었다고 일컬어지는 시와 정치 담론의 어떤 논점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시의 정치성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 언뜻 보기에 김사희의 진은영의 고민은 서로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존의 문제로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노래나 춤과 같은 즉각적인 교감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시의 형식을 고민하는 김사희의 현장에 대한 실천적 생각과 낭송 형식을 그대로 발표하기 어렵다. 라는 시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정치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는 시의 형식으로 변형해내는 시의 미학적 갱신에 초점을 두는 진은영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김사희 역시 시쓰기의 형식 실험은 꼭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낭송용 시를 그대로 발표하기 어려운 우리 시단의 편견과 타협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광장에 모인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는 것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인에게 있어서 형식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전략일 뿐 그 자체가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동안 전개된 시와 정치 담론에서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다. 즉 시가 정치를 말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중심에 놓지 않고 오로지 시의 형식과 정치의 형식은 다른 것이라는, 그래서 시는 정치와는 구분되는 자율적인 미학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게 급급했던 것이다. 만일 감각적인 것의 분배가 이러한 미학의 자율성에 대한 근거로만 작용한다면 랑시에르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공동체의 감각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결여된 시는 결코 정치적일 수 없다. 정치의 현장에서 노래와 춤과 같은 즉각적인 교감의 영역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의 장르적 한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야말로 시의 정치성을 고뇌하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감각적인 것의 구별을 통해서 시의 정치성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철저한 자기 기만의 형식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의 윤리와 시의 정치 사이에서 윤리는 그 범주가 다르다. 물론 정치를 국가의 권력 작용에 기반한 제도적 체제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화적 권력 작용으로 폭넓게 바라본다면 시의 윤리와 시와 정치 사이에서의 윤리는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쟁점이 된 시와 정치 담론은 시와 정치 사이에서의 고뇌로부터 촉발된 것이란 점에서 현실 정치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 나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인과 하자의 분리를 전제로, 그리고 정치와 정치적인 것 혹은 정치적인 것과 미학적인 것의 구별을 토대로 이루어진 시와 정치 담론은 사실상 전혀 윤리적이지 못하다. 진은영의 곤혹은 정치적 발언을 수용할 만한 감성의 영역이 망실된 한국 시의 위기를 드러내는 징표, 박대영, 문학의 시치를 둘러싼 추문 혹은 추도, 닿을 수 없는 혁명임에 틀림없지만 이러한 위기를 넘어서는 방향이 정치적 발언을 수용할 만한 감성의 영역을 되찾으려는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발언과 감성의 영역을 구분하여 논리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함으로써 시와 정치 사이에서의 윤리는 실제가 아닌 관념이 되고만 것이다. 판사가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자 피고석에서 수갑을 찬 채 엉거주춤 일어난 늑술그레한 대학생 김남주가 법복을 입고 안경을 쓴 갸름한 얼굴의 판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마디로 좆대 부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법정 안이 잠시 소란했다. 1974년 12월 28일 강주지법 지하신문 고발지 결심 공판정에서의 일. 이시영 최후 진술 전문. 경찰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창비 2012년 64조. 김남주의 최후 진술, 즉 한마디로 좆대 부렸습니다야말로 가장 시적이라는 생각이 그대로 한편의 시가 되었다. 어떤 말이 더 필요하고 어떤 생각이 더 되어야 할까? 저 말 속에는 은유도 있고 풍자도 있고 고뇌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 그 어떤 정치적인 논평보다도 더 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언어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발화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의미를 생산한 유동적인 속성을 지닌다. 한마디로 좆대 부렸습니다라는 말은 일상 속에서 세속어가 될 수 있겠지만 법정에서의 최후진일 때, 그것도 김남주라는 시인의 말이었을 때는 가장 정치적인 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시라는 장르에 어울리는 미학적 언어와 형식을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시의 장르적 관습은 지금도 통용되고 유지되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느슨하다는 점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기도 하는 것이다. 인용한 이시영의 시는 감정과 정서를 최대한 억제하고 배제하는 상태에서 화자가 마주한 대상에 직접적으로 다가간다. 그는 사물과 대상을 관념하지 않고 온전히 그 모습 그대로 마주하는 순간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오늘날 시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이들은 이런 유의 작품들이 시가 아니라고 탐해하기도 하지만 나는 시가 아니라도 좋으니 이런 작업을 통해서 감추어진 세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데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시인의 말, 경찰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시와 정치 사이에서 윤리는 바로 이러한 말과 행동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요즘의 급진적 비평이나 문학 이론은 예전에 많이 보던 실제 비평의 보수주의보다도 더 폭이 좁아진 듯하고 대중적 의사소통으로부터 폐쇄된 지적 유의로 전락해버린 느낌이라 하고 지적했던 김종철의 비판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발언이 된다는 사실이 비평의 절망을 가중시킨다. 그의 말처럼 어떤 진보적인 이론도 그게 진짜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든 대중적 현실과 연계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문화평론도 궁극적으로는 무식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읽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결국 시든 실론이든 종이 위에서 누가 더 정치적으로 급진적인가 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 데서 시와 정치에 관한 담론은 점점 더 허비적인 것이 되고 만다. 시와 시인 혹은 삶과 시를 분리하지 않고 시의 윤리를 삶의 윤리를 전환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시는 정치적인 것의 가능성과 윤리를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론의 시대는 가고 시의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진정으로 시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정치, 바로 그 목소리를 아주 가까이에서 육성으로 듣고 싶은 것이다. 시와 사상 2013년 봄호